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강을 진행하게 된 신한금융플러스 감탄본부 남양주에 있어요. 지금 저는 뭐 이 시스템에 익숙치 않아요, 사실. 이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게 저는 매일매일 저 어디죠? 남양주 별내동에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뜸해졌죠, 제가. 나름 본진이 바빠요. 저도 살아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항상 이제 절판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제가 등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을 사실 한 1월인가 2월에 김성욱 본부장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와 되게 잘 지었다. 역시 후킹의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스스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 질문을 해봤어요. 진짜로 종신보험을 운전자 보험처럼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일단 단가가 많이 달라요. 그죠? 단가가 많이 달라요. 종신보험이라고 딱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일단 30만 원 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이거는 어려운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빈도가 운전자 보험의 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에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되죠? 한 5천만 잡으면 2천만 명 운전하나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돈 필요한 사람 수 얼마나 될까요? 5천만 명이에요. 그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자예요. 항상 우리가 보장 분석을 봐요. 그때마다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딱 한마디 여기에 질문을 추가해 볼게요. 혹시 저축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저축은 어떻게 해요? 이 한마디를 내가 던져보냐 안 던져보냐의 차이에 따라서 고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달라질 거다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생명이라는 회사를 17년을 다녔어요. 17년을 다니면서 본사에 있다가 이제 뭐 또 자금 운용 파트 갔다가 법인 영업 하다가 지점장 나가라 그래서 지점장 10년 하고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 벌써. 작년이구나 아직까지는. 작년에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이제 김성욱 보험자님 만나서 하는데 제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 혹시 여기 나는 생명보험사 원수사에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에 있다 하시는 분? 왜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는 그냥 말이 좋아 GH 원수사예요. 거긴. 하나생명이에요. 거긴 그냥. 거기 계신다 하시는 분들이면 제 이야기를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지점장들이 조회를 하잖아요. 일상교육을 해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상교육을 하면 그중에 종신보험을 며칠 정도 교육할까요? 20일 중에 18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교육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한 회사만 파니까 다른 회사 상품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회사 상품을 예를 들어 하나생명이었으게 옛날에 제가 팔았던 게 뭐 평생동행 종신보험, 뭐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 이런 녀석들이에요. 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20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제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연구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어떻게 갖고 놀아볼까? 어떻게 돌려볼까? 이렇게 하면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가 운전자 보험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하고 그래 요즘 뭐 비탑승중이 생겼대. 경찰 조사 중요하지. 이렇게 딱 이게 있어요. 근데 종신보험이라는 재료 자체는 사실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5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상품을 가지고 노는 법이에요. 가지고 노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신보험을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해볼 건데요. 자, 종신보험이라는 글자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그리고 사전적 정의는 피보험자가 죽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보험기간이 확정되지 않는다. 1도 와닿지 않죠. 고객한테도 1도 안 와닿아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남겨진 가족을 위해 준비해두는 보험이다. 가족사랑이다. 행복하다. 이거 가지고 파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진짜 이거 가지고 파실 수 있는 분이면은 자산가를 만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상속 플랜이라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사실. 어림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종신보험 왜 가입하십니까? 우리나라 종신보험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신 분들이 한 96년도부터 이제 프루덴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넥타이를 메고 가요. 바인더 첫 사진에 가족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 있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된 임성환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왼쪽에 있는 하트 포스트잇을 내 얼굴에 딱 붙이죠. 딱 붙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제가 없어진다면 저희 남겨진 가족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실제로 팔았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래요. 이랬더니 어떻게 되죠? 배우자가 나를 피보험자로 다루면 기분이 나빠요. 우리 엄마는 하기 싫은데 친정엄마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래요. 시어머니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험이 돼 있었어요. 실제로. 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는 이제 장모님이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뭐 시어머니가 되실 수 이럴 수도 있어요. 10억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대요. 설레이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내 앞으로 10억짜리 종신보험을 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마 숟가락을 못 드실 거예요. 무서워서. 무조건 외식이에요. 집에서 밥 못 먹어요. 이 순간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뉴스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한물 간 줄 알았던데 2024년에 종신보험이 100만 건이 팔렸대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2024년은 갑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한 해였을까요? 작년에 비해 올해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세요?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이 녀석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종신보험, 지금 팔리는 이외 90%는 사망이랑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사망의 사자도 안 꺼내는 분도 계실 건데요. 사망의 사자가 나오는 경우 딱 하나예요. 모니터링 할 때. 이때 제하고 이거 종신보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모니터링이 통과되죠. 이때 말고는 실제로 설명할 때는 하나도 없다가 계약 사인하고 나서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망보험이라고 대답하셔야 통과가 돼요. 이거 말고는 얘기해 본 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심지어 이거 저번에 김성욱 본부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문자인데 저 이거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맨날 하던 짓이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지혜가 아니고 생보상 원수, 이게 실제로 제가 하나생명 다닐 때 조회 자료예요. 하이드림이면 연금저축이랑 비교한 거고요. 단기납과 장기납, 사망보험금 비교, 플로우, 돈 빼는 법, 이자 빼라, 일찍 시작해라. 좌라라라, 이게 다 종신보험이거든요. 이게 한 달치 조회 자료예요. 단 하루도 이걸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죠, 반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똑같은 상품 20일 동안 설명해라.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뇌가 돼요. 이게 되게 반가웠다 그랬잖아요. 이 문자가. 여기 감탄지사 계신 분들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 문자가 뭐 교보생명에서 GH 점장이 보내준 문자래요. 이거요. 원수사 전속 채널이면은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삼성하나 교보 이쪽 라인들 매일 와요. 여기에 플러스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플러스 되죠? 특판이라서 선이자 얼마 드려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시치비 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자들 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 문자를 내가 받았다. 맞지 않아요? 네,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 위에 말은 거짓말이에요. 바뀐 국제희귀금 맞추느라 특판 원래 팔았어요. 원래 팔았어요. 100만 원씩 7년 모으면 3년 뒤에 1억 주는 건데 이거 무슨 얘기죠? 원금 8,400만 원이면은요. 어떤 종신보험 회사에 다 들어가도 120% 넘어가니까 1억이 넘어요. 7년 납 100만 원 넣으면 8,400에 1억 되겠다. 그걸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둔 거예요. 나중에 연금으로 쓰기도 좋대요. 중간에 해지하면 50%가 안 돼서 이건 뭐죠? 저해지니까 중간에 깨면은 망한다. 이런 얘기 써놓고요. 은행보다 이자 많고 연금보다 연금도 많고 사망보험금도 보장되는데 이자에서 세금도 하나도 안 떼고 건보료도 안 올라요. 이런 문자들. 이거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언니 내 말 좀 들어봐부터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되게 놀라운데 저도 되게 거기에서 저는 살아왔잖아요. 저보다 이제 한 10살, 뭐 20살 제가 처음 지점장 갔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처음 지점장 부임했을 때가 33이었나 32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의 막내분이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었어요. 지점 전체의 막내분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나이대에 계신 분이 커피를 타오시는 거예요. 지점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커피를 그거 제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자, 그럼 종신보험 우리 지금 이렇게 팔고 있진 않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장표 그냥 딱 깔아놓고 얘가 제일 좋네? 사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되게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시면 나중에 분명 한계가 오실 거예요. 이거다라고 하면 이 상품은 왜 이렇게 나오지? 이 막 보만세도 마찬가지고 5만 군데 네이버로 뒤지면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나이 따라 다 틀리고요. 성별 따라 다 틀리고요.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상품은 10년 시점엔 괜찮은데 20년 시점엔 개판이 되네. 이런 상품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돈을 언제 쓸 건지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보험 관련해서 강의를 드릴 때 저는 항상 이 말부터 시작을 해요. 보험이 뭐냐? 근데 얼마 전에 김성욱 본부장님 유튜브 봤더니 본부장님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험이 뭐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래요. 그럼 위험이 뭐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AI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우리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안 없어질까요? 왜? 보험은 태생적으로 재수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태생적으로 재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보험금 탔는데 좋을 일이 뭐 있어요? 살면서.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나는 재수 없을 거야, 재수 없을 거야, 재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날 하루 정도는 갑자기 삐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재수 없으면 어떡하지? 열심히 네이버를 뒤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아이씨 모르겠다 내일 하자. 내일 되면 또 다시 세상이 밝아지거든요. 우리가 옆에서 맨날 야 너 잘하면 재수 없을 수도 있다. 너 잘하면 재수 없을 수도 있다. 너 잘하면 재수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 고객은 아니야 난 재수 없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하고 사인 안 하는데요. 그거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나는 인생이 재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난 들어야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위험이라는 건 이런 거래요. 진짜로 막 재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노후 됐는데 돈이 없다. 갑자기 큰 사고가 발생한다.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쓰는 화법이 이건데 저희 아들이 제 유튜브를 한번 봤나 봐요. 보고 나서 제발 어디 가서 자기 공부 못한다는 얘기를 좀 하지 말래요. 저희 둘째가 사실 공부를 좀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사실 제일 큰 위험이거든요. 공부와 담을 쌓을 줄 알았던 우리 둘째가 갑자기 의대에 합격해서 나한테 아버지 저는 의대생이에요 들고 왔어요. 저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위험이에요. 왜? 저는 얘를 의대 보낼 생각도 안 했고 이 돈을 마련할 생각은 더더욱 안 했을 거예요. 이 녀석이 갑자기 저한테 1억 2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갖다 들이민 거잖아요. 위험이라고 하는 건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계획하진 않았으나 인생에서 발생되는 내 생각 밖의 모든 이벤트가 다 위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을 쓸 수도 있겠네? 이것도 뭐다 결국 보험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저축과 보장의 개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드리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저축을 준비한대요. 저축을 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 돈을 언제 쓸지 알아요. 이때는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애가 이 나이쯤 되면 대학교를 가겠네?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저로 따지면 우리 애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 녀석이 한 6년 뒤에는 나한테 아빠 수능 봐요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야겠네. 그럼 나는 6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모으면 되는 거죠. 얘가 뭐 대충 한 제 나이쯤에 장가 가겠지라고 하면 30몇 살쯤에 얘가 장가 갈 돈 마련해 놔야겠구나.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노후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쯤 되면은 회사 그만둬야겠네. 정년이 몇 살이니까 이때부터 나는 노후 생활을 해야겠네. 언제든지 내가 돈을 쓸 날이 사이즈가 나올 때 이때 우리는 저축을 준비해요.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언제 일어날지는 더더욱 모르겠고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고객들이 있잖아요. 야, 보험 넣으면 이거 야, 보험회사들 진짜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얘네 보험 넣었더니 손해만 봤어 뭐 이러면서 나 이거 저축해가지고 그냥 암 걸리면 치료할래.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되게 잘 쓰는 화법이 있어요. 그러시려면 뭘 해야 되죠? 이 고객이 몇 살, 몇 월에 암 걸릴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저축으로 돈 마련하실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제가 한마디를 더 드려요. 고객님, 만약에 고객님이 진짜로 몇 살, 몇 월에 어떤 암 걸릴지 알고 계신다. 그럼 고객님은 오히려 더 보험 가입하고 싶으실걸요? 언제? 3개월 전에. 어떻게? 갱신형으로. 너무도 가입하고 싶으실 거다. 보험이란 이런 녀석이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를 때 보장을 준비한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바라보는 녀석에도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종신보험을 말 그대로 보장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까 종신보험을 운전자 보험처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지점이 어제부터 이제 이 사단들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한번 떠들었더니 35,000원짜리 종신보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웃으실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소중한 이야기예요. 35,000원짜리 뭔 목적으로 가입된 보험일까요? 보람상조 깨자고 들어오는 보험이에요. 보람상조 때려잡자 하고 들어오는 보험이에요. 왜? 35,000원 140회 내면은 프리미엄 490이라는 보람상조를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람상조 어때요? 내가 내다가 죽었어요. 나머지 돈 다 내야 이분들 출동하죠. 보험회사 어때요? 내다가 죽었어요. 앞으로 안 내도 돼요. 얼마 주죠? 1,000만 원 줘요. 주계약 1,000만 원 딱 찍으면 35,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갑자기 뭐 시어머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 이거 20년 납 되는 회사 어디에요?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은 안 했는데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자 보험처럼 팔려면 두 가지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저축 어떻게 하세요? 혹시 상조 가입하셨어요? 거리낌 없이 그냥 던지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럼 종신보험의 가입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 자, 이게 만약에 보장 목적의 종신보험이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납기는 무조건 길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사람이 죽어서 사망보험금을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납기가 길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렇죠? 내다가 죽을 거니까 다 안 내고 완납 안 시키고 죽으면 땡큐잖아요. 이만큼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납입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높은 보험이 제일 좋은 거죠. 고령자 한 70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장리비 목적으로 가입할 때 나이 좀 드신 분들 제일 가입하기 좋은 상품 뭐예요? 미래에셋 헤리티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65세가 넘으면 20년 납이 안 돼요. 근데 나는 20년 납이 하고 싶어요. 왜? 85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들 내고 죽으면 땡큐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고령자의 경우는 20년 납이 가능한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해요. 70 몇 살인데 20년 납 된다? 다 못 내고 돌아가실 확률이 더 크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남자분이다. 80%는 다 못 내고 돌아가세요. 자, 그럼 만약에 목돈 마련 노후 자금 목적이에요. 납기는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좋아요. 왜 그렇죠? 보험회사가 본격적으로 돈이 굴러가고 뭐 복리를 해요, 비과세를 해요, 뭘 해요 하려면 일단 원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납기가 짧아야 일단 원금이 99.9건, 100이건 돼 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굴러가기 자 스타트하자라고 나올 건데 자, 두 번째. 특정 시점 해지환급률이 높은 상품이 좋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10년 시점에만 꽂혀 있다는 거예요. 10년 시점에 꽂혀 있는데 피보험자 나이를 봤더니 애가 30살이에요. 그럼 얘 이 돈을 언제 쓸까? 10년 뒤에 딱 찾아 쓸까요? 아닐 확률이 높죠. 아닐 확률이 높으면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 20년 시점엔 봤더니 이게 더 높네? 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기간 유지해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이 이 기능은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장 분석을 이렇게 딱 찾아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케이스예요. 보장 분석을 딱 보면 이렇게 막 종신보험 딱 들어있잖아요. 중간에.
알박기처럼 들어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마음만 아파요. 마음만 아픈데 이 상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입됐을까? 보험료가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사망 목적을 가지고 가입했다라 그러면 보험료가 10만 원, 20만 원 떨어질 리가 없어요. 왜? 사망 목적으로 가 있으면 나 죽으면 1억을 줘. 나 죽으면 5천만 원을 줘. 나 죽으면 1,000만 원을 줘. 이렇게 가입했을 거예요. 그럼 보험료는 23,500원, 89,500원, 146,300원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뭔가 우리는 손해보험사가 아니잖아요. 종신보험은. 적립보험료 넣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졌다는 얘기 1번. 이 사람은 이 보험을 사망의 사자도 생각하지 않고 가입했다예요.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안에 실손 들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옛날 종신보험 상품은 손보사는 적립보험료를 껴서 팔았잖아요. 실손 갱신이니까. 생명보험사는 적립보험료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종신보험 주계약에 맞춰서 깔끔하게 떨어뜨려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보험료가 바뀌어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갱신됐으니까 이제 올라갔겠죠. 왜? 어느덧 우리가 실손을 특약으로 못 판 지가 꽤 됐어요. 이미 갱신되고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상품이 목돈 마련의 목적으로 준비됐다면 제일 답답한 경우가 이거예요. 납기가 20년 납이에요. 20만 원짜리인데 20년 납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입하셨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산후조리원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전단지를 줬대요. 사인하라 그러래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막 가입서도 특판 뭐 이러면서 나눠줬대요. 육아 박람회 갔더니 막 전단지를 나눠주더래요. 그렇게 가입한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봤던 가입서역에서는 어떤 가입서역에서냐? 추가납이 돼 있는 가입서역에서예요. 이거 생짜로 봤으면 가입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5년, 10만, 90 몇 프로가 또 좋은 상품이네. 10만 원짜리 20만 원 추가납 했을 때 좋은 상품이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 지점장 해보면서 추가납입 가입석에서 받고 추가납 하신 분들 10%도 안 돼요. 이분들 다 뭐예요? 그냥 저당 잡힌 거예요. 해지하려고 그러면 반토막 나 있어요. 막. 그럼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윳돈 있으면 저는 그냥 추가납 다 집어 넣으시라 그래요. 넣고 원금 되면 깨시라고 이미 한번 이건 박 쓰신 거다. 대놓고 말씀드려요. 왜? 얘가 지금 이미 가입한 지 7, 8년 돼가지고 시간을 흘렀어요. 원금 되려면은 옛날 이거 20년 납 원금 언제쯤 될까? 28년에서 30년 시점에 원금 될 거예요. 우리 고객은 이걸 새까맣게 몰라. 한 7년 되면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한 20년 되면 한 200%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 원금 10만 원에 추가납 20만 원은 가입서비스를 자기는 받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시는 분 가져가요. 갖고 있는 분들 가끔 그 전단지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만나 뵀거든요. 이거 무조건 민원 넣으라 그랬어요. 추가납에 대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잖냐. 그럼 나중에 그러겠죠. 설명해줬으나 고객이 추가납을 하지 않았다. 그럼 통화 목록 내놓으라 그러면 돼요. 사실. 자, 종신보험의 목적자금 마련. 단기납 종신 일단 짧은 거, 저축 목적으로 가는 것부터 볼 거예요. 자, 돈을 모으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단기납 종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 모아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납기예요. 5년이든 7년이든. 이때는 뭐예요? 그냥 보험료를 잘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5년 동안 잘 모아요. 이 뒤부터 얘를 가지고 어떻게 굴려볼까? 장기유지 보너스는 어떻게 터지지? 아니면 여기서 중도인출을 뺐을 때도 터지는 녀석은 뭐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예요. 세 번째, 돈 쓸 때는 어떻게 되죠? 중도인출이 되나 이 상품이? 아니면 연금 전환했을 때 혹시나 전환 당시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는 이런 이상한 말이 써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시점에서 결정할 일. 한 달에 얼마를 모은다? 최종 모으고 싶은. 아까 그 문자가 되게 그래도 나름 교보생명의 그 지점장들이 모여서 머리를 짠 게 뭐냐면 이 말이 묻어 있잖아요. 100만 원씩 7년 내면 10년 시점에 1억 준대. 그럼 이 고객 머릿속에 뭐만 꽂혀 있는 거예요? 1억이 꽂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얘기를 바꿔볼게요. 왜? 종신보험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만 원 7년 모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누구나 저축은 한다예요, 사실. 그럼 야,
내가 야, 씨, 1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뭐가 남는데 아니 운전자 보험 5개 파는 것보다 세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세요. 자, 보험이 길어야 하는 이유 요거는 이따가 나올 거니까요. 길게 모아야 된다면 이율이 보증되는 기간이 길어야 되고 복리비과세가 적용돼야 된다. 이게 돈을 모으는 시점에 스타트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실 그 공군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요. 군인 재테크 관련해서. 근데 군인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해주는 얘기 사실 이 얘기거든요. 저축과 투자를 혼동하지 마라. 자, 저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가 안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출은 뭐죠? 소득 빼기 저축이에요. 소득 빼기 지출이 저축이 아니라 소득에서 저축을 빼고 난 걸 써야 네가 돈 모은다라고 거의 세뇌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이 시계 이것만 바꿔놔도 되게 내 재테크가 아름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투자는 뭘까요?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을 쏟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축을 해야 될 사람이 투자처를 찾고 있고요.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이 저축할 곳을 찾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모을 거면서 무슨 이유를 따져요. 그렇잖아요. 10만 원이 이자가 아무리 붙어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금융권이라면 1,000원 차이 나지 않아요? 1,000원 이자를 더 받으려고 나는 뭐예요? 1,400원 버스 카드를 들여가지고 저기 있는 은행을 간다니까요. 그냥 내가 돈 찾을 때 진짜 재밌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에서 돈 찾을 때 내는 수수료 1,300원은 안 아깝거든요. 근데 내가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1,300원은 되게 소중한 돈인가 봐요. 이거 하러 거기 가는 시간에 그냥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고민을 하지 말고 뭘 해라? 네가 어떻게 하면 11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지 고민해라. 저축을 해야 될 사람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한 2, 3억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돈을 굴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그래. 나는 이제 돈을 모았으니까 어떻게? 저축을 해야겠다 하면서 은행 정기예금에 갖다 맡겨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것도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축과 투자를 절대 혼동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고객의 85%는 뭘 해야 될 사람이다? 저축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100만 원 가지고 그래 코인을 해서 내 인생을 튕겨보자 하다가 어떻게 돼요? 100이 빵 돼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가 뭐였냐? 강제로 산 하나생명 주식이에요. 하나생명이 상장하던 그날 직원들한테 그때 저 대리였다고 만주를 사래요. 오늘 이걸 다 사인해야 회식하러 갈 수 있대요. 사인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생명 주식이 850원이 될지. 8,200원에 받았거든요. 제 앞에서 제네시스 한 대가 이렇게 쑥 지나가요. 피눈물을 흘렸죠. 그 이후로는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2,800만 원 돼 있나 봐요. 아직도 그랜저 한 대는 없어요. 이미 퇴직하면서 다 갚아야 되는데 다 갚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랜저 한 대는 저 세상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저축과 투자를 절대 혼동하지 마라. 우리 고객의 85%는 뭘 해야 될 사람이다? 저축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 돈을 모으는 구간에서 고민을 한대요. 제가 항상 제일 잘 쓰는 자산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여쭤봐요.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어보면 우리는 보험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기간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원금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 당연히 원금이 늘어나면 내 돈이 많아지겠죠. 이자율이 높으면 당연히 내 돈이 많아질 거예요.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내 돈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금 내가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저축할 수 없어요. 이율? 이거 누가 정하죠? 금융기관이 정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고민해야 된다? 이 원금을 어떻게 하면 10,000원이라도 더 늘릴까를 고민해야 우리 자산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최근에 본 종신보험 중에 되게 아름다웠던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감동받았어요. 신협이었거든요. 신협공제. 이 회사는 아직도 자동이체 할인이 있나 봐요. 혹시나 내가 보장 분석을 봤는데 종신보험에 100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납입보험료 얼마 찍혀있냐? 1010, 100 찍혀있는 거 있어요. 이분은 고수예요. 옛날에 보험 상품들에는 자동이체 할인이 있었어요. 1%. 자동이체 할인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1010, 100 딱 찍으면 이 고객님 통장에서 빠지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고객은 적어도 10년 납이다. 10,000원씩 10년 더 모았죠. 120만 원 더 붙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101만 원 늘렸는데 자동이체 할인을 받아서 100으로 뺄 수 있다면 아름답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원금을 늘려줬잖아요. 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30만 원, 33만 원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 고객이 받는 돈이 이만큼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슬프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금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간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럼 기간은 왜 길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은 길어야 된대요. 우리 고객님은 근데 야 내가 몇 년까지 돈 벌 줄 알고 이거 어떻게 내냐? 보험이 길어서 싫대요. 야 그래 보험 길지?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모아야 되니까 고객님이 저한테 한 달에 833만 원씩 저축하시면 제가 1년 만에 1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지르면 돼요. 우리 고객은 이거거든요. 원금 기준으로. 1년에 833만 원씩 내면 1년 만에 1억 모아요.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3년으로 가보자. 277만 원이면 될까? 역시 표정이 안 좋아요. 5년 가볼까? 167만 원이에요. 그래도 표정이 안 좋아요. 10년 83만 원 이것도 표정이 안 좋잖아요. 나중에 우리 고객은 어떻게 타협을 하죠? 야, 1억은 못 모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님은 보험이 긴 게 아니고요. 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길게 저축해야 될 운명을 타고 난 거예요. 슬프지만 그래요. 아니 내가 10만 원을 모아서 1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진짜 몇 배로 튕기든가 아니면 진짜로 한 100년 모을 각오하든가. 보험이 긴 게 아니라 고객님이 필요하신 자금은 많은데 여력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길게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길게 저축해야 된다면 복리와 비과세가 적용되는 보험이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복리와 비과세. 자, 복리와 관련된 거는 제가 제일 잘 쓰는 게 이거예요. 곱하기와 제곱승을 써요. 2 곱하기 10은 20이래요. 2의 10승은 얼마일까요? 1024래요. 2 곱하기 20은 40이에요. 2의 20승은요? 100만이 좀 넘어요. 위가 단리 계산식, 밑에가 복리 계산식이잖아요. 식으로 따져보면. 이게 단리고 이게 복리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3년 이내에 돈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보험회사에 갖다 맡기시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뒤에 쓸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금 성격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중에 쓸 돈이야, 길게 쓸 돈이야, 큰 돈이야 이렇다면 어떻게? 길게 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길게 모아야 된다면 어떻게? 보험회사라는 좋은 대안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셔라라는 거죠. 비과세. 비과세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우리 팀장님들이나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이거죠. 이자소득세도 안 낸대. 단순히 이것만 갖고 비과세를 설명하기엔 너무 약해요. 비과세라는 단어의 그 아름다운 가치는 이자소득세에서 끝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나중에 건강보험료 내는 거거든요. 내가 생기는 소득이 세금의 대상과 건강보험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재테크 중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데 우리 애가 멀쩡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병원 가면 똑같이 3,000원을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피부양자라고 해요. 노재테크 1번은 이거라니까요. 우리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자. 어떻게든 이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왜? 건강보험료는 제가 제일 많이 내봤을 때 직장 다닐 때 한 달에 98만 원 내봤거든요.
직장인의 98만 원은 진짜 많이 내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반 내니까 196만 원 냈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근데 병원을 건강보험료를 1원도 안 내는 저희 아버지도 병원 가면 3,800원 내고요. 98만 원 내는 저도 병원 가면 똑같이 3,800원을 내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50만 원, 지금 김구라 아저씨가 보니까 940 몇만 원인가 낸대요. 그게 상한이에요, 건강보험료에. 940 몇만 원을 내는 그분이나 저나 병원 가면 똑같은 돈 낸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좋은 거예요? 덜 내면 좋은 거죠. 무조건 덜 낼 방법을 찾아야죠. 자, 왜 저축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래요. 그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수는 대한민국 2,500만 건이에요. 이 2,500만 건을 가지고 만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따지고 이 고객이 만기가 됐네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시장을 쭉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혹시 대한민국에 설계사 몇만 명인지 아세요? 4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40만으로 나눠볼까요? 몇 건이에요? 40건 정도, 60건 정도 되지 않나요? 6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사라면 내가 돌릴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 60건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당 평균 하시는 거예요. 60건 하시면. 왜 딱 대한민국 자동차 수 나누기 설계사, 물론 여기에 다이렉트도 있겠죠. 근데 여기 영업용 차가 한 500만 대 되거든요. 2,500만 대 중에. 자,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뒤에 그럼 대한민국 돈이 필요한 사람은 정확하게 5,175만 명이에요. 어제 태어나서 응애한 애든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걔도 필요해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은 돈이 필요할까요? 그분도 필요하세요. 그러면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써야 돼요. 돈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모아서 쓰거나 쓰고 갚거나 둘 중 하나다. 쓰고 갚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쓰고 갚는 게 모아서 쓰는 것보다 5배는 힘들어요. 왜? 뒤에는 내 소득이 줄어들 거고요.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덕적인 게 무엇이냐? 요즘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살면서 제일 크게 빚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한 5%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요즘. 20년 동안 갚죠. 5% 곱하기 20년 하면은 여러분들은 2억을 대출받고 4억을 갚는 거예요. 이자만 5% 곱하기 20은 100이잖아요. 2억 받고 2억에 2억 없고 더 해가지고 4억을 갚아서 이 집이 내 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집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4억이 됐어야죠. 그래야 내가 덜 열받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저희 집이 지금 그래요. 분명히 3억을 주고 샀는데 왜 얘가 2억 6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축 얘기를 할 거기에 철저하게 돈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거 뭐냐면 어제 제가 네이버에서 예금을 쳐봤어요. 예금 금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래비를 친 거예요.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입에 배가지고 최근에 제가 그 김성욱 본부장님이랑 유튜브 찍었던 게 심사 거절이 나왔더라고요. 심사 거절 사유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속어를 사용한대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거 안 올라갈 거니까 마음대로 그냥 할게요. 제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3.33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게 최근에 은행 예금 금리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더 떨어질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이치거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고객을 설득하는 제일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다를 설득하려면은 고객님 가서요. 1년짜리 예금하고 3년짜리 예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금리가 높죠? 당연히 우리 생각에 3년짜리가 높아야 될 것 같죠? 저 오늘 저기 광명농협에 1년 만에 갔다 왔어요. 3년짜리 하려고 그랬더니 은행원이 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이거 1년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10년짜리 없냐 물어봤거든요. 또 그 서류 쓰기 싫어가지고. 근데 금리가 많이 낮대요. 3년짜리가 1년짜리 한 1% 정도 빠져요.
왜 빠질까요? 은행도 내가 이 금리 3년 보증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3년짜리 예금이면 어찌됐건 금리가 떨어지건 뭐라건 나는 3년 동안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1년 뒤에는 그때 1년 1% 더 주고 나중에 뭐 할 거야? 2% 깎겠죠. 다음에는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년 만기 예금보다 1년 만기 예금이 금리가 더 높대요. 은행도 금리가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설명이 좀 되게 논리적이에요. 고객님 가서 3년짜리 예금 아니면은 대놓고 그냥 네이버 켜가지고 보여주세요. 금리는 떨어질 거다. 자, 적금 금리가 0.5% 떨어지는 것보다 예금 금리가 0.3% 떨어지는 게 내 자산에는 훨씬 더 악영향을 미쳐요. 적금 금리는 이걸 풀로 금리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짜리 적금을 들었잖아요. 단순 계산하시면 돼요. 1년 만기 뒤에 이자가 얼마 나올까? 0.45 곱하세요. 걷다. 그 금리에다. 0.45 곱하면 딱 그게 세후소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5%짜리니까 실제로 내가 받는 이자는 얼마? 5% 받을 줄 알았는데 2.5% 받은 거예요. 내가 10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1000만 원에 5%니까 50만 원이 나올 줄 알고 설레었어요. 하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이자 얼마일 거다? 25만 원? 24만 원?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적금은 구조가 그런 상품이니까. 자, 가뜩이나 금리도 낮은데 복리도 없고요. 세금도 내야 된대요. 그럼 돈을 모을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적금 계좌 금리가 제일 높은 상품은 지금 딱 하나예요. 청년이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 더 있어요. 군인이시면 돼요. 청년 아니면 군인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공군 강의 다니다 보니까 되게 슬펐어요. 그 군인이면 가입된다 그랬잖아요. 그 부사관 분들이라 그러죠. 가입 안 된대요. 이거는 그냥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야, 하사들도 강제로 고등학교 때 그 등록금 받아가지고 강제로 3년 있는 거야. 얘네도 나오고 싶겠지. 내 수많은 그 ROTC 후배들 어떡하냐. 걔네도 어쩔 수 없이 2년 잡혀있는데 걔네 왜 이걸 안 해줘? 그렇대요. 근데 뭐 제가 전역한 지 오래됐으니까 큰 관심은 없어요. 자, 자유적금 마찬가지예요. 제일 높은 거 K뱅크 돼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은행 중에 그나마 제일 높은 게 우리은행이네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죠? 특판. 슈퍼주거래 정기예금. 이게 4.2% 정도 준대요. 적금금리도 많이 떨어졌어요. 가끔 적금금리가 진짜 미친 특판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막 5%, 7% 줍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고객들이 어디서 전단지를 갖고 와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30만 원 이상 가입 불가, 1년 만기, 6개월 만기 이렇게 써 있어요. 30만 원 6개월 모아서 이자를 7%를 준다 칠게요. 이자 얼마 나올까요? 180만 원에 7%를 반으로 쪼개니까 3.5%죠. 3.5%의 적금이니까 또 0.45를 또 때려요. 그냥 적금 가입하셨다고 치약 세트 준 거예요. 맞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적금 가입한 거 줬잖아요. 달력이랑 수첩이랑 치약 세트 준 거예요. 그게 특판이에요. 그거 안 주고 그냥 돈으로 준 거예요. 옛다 치약값 1,000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해요, 사실. 제가 고객한테 갈 때 첫 번째 보여주는 표가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 윗줄에 그냥 다 입력해요. 예금 얼마고 적금 얼마다 바로 나와요.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요. 계산하기도 귀찮아요, 전. 그래서 이거 그냥 찍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품 적금 4.3, 예금 3.3짜리 제일 높은 건데요. 그렇게 팔아도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다. 10년 시점에 게임 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고 끝내요. 두 번째, 그러면 연금 상품이 더 좋지 않냐? 또 한 장으로 끝내요. PT 갈 때 이거 2장 들고 가요, 저. 가입자개서랑. 봤더니 옆에 대놓고 이 지웠어야 되는데 혹시나 하나은행 다니시는 분 있으면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왜냐면 이건 실제로 제가 PT를 한 건데 그분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었어요. 주거래은행 물어보고 그냥 거기 대놓고 깨버려요, 저는. 들어갔고 여기 그럼 7년 동안 네가
그럼 연금 상품이라는 게 있어.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차피 깔 거니까 하나생명을 제일 많이 써요. 농담이고요. 7년납 설계가 되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요. 생연금 상품이 7년납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막 5년, 10년 이렇게 설계되지 7년을 딱 하고 싶어요 할 때 되게 좋은 회사예요. 7년납이 있어요. 그럼 대놓고 둘을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대놓고 붙여놔요.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끝. 이거 2장 가지고 가요. 가입설계서 들고 가요. 왜냐면 우리 고객이 가입설계서에 막 이렇게 형광펜 치고 막 열심히 해도 잘 몰라요. 대신 이거에 주의사항은 있어요. 뭐죠? 우리 고객에게 저축으로 오인하게 팔게 했다라는 등등등이 나올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뇌를 시켜야 돼요. 이건 종신보험이야, 이건 종신보험이야, 이건 종신보험이야. 끝까지 세뇌를 시키셔야 돼요. 이 위에도 대놓고 막 종신보험이야, 여기도 막 동그라미 쳐요, 저는. 왜? 자신이 있으니까. 자, 지난 강의 재활용이지만 네,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사실 우리 성형진 지점장님이 생각이 나요. 이 얘기 똑같이 한 3번 하거든요. 이 사람 나오면서 제가 원하던 답을 해주셨거든요. 등소평이라고 부르면 옛날 사람, 덩샤오핑이라고 부르면 요즘 사람, 습근평이라고 부르면 옛날 사람, 시진핑이라고 부르면 요즘 사람. 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고객님, 이런 장품을 가진 상품인데요. 얘는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이에요. 심지어 저는 이 상품이 저축이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인데 심지어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끝이에요. 애당초 막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고객님 저축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죠.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설명할 땐 계속 고객님 얘는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이니까 이게 될 거예요. 종신보험인데요. 심지어 이자도 더 많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자가 더 많대요. 그런데 얘는 분명히 뭐예요? 종신보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쓰죠. 고객님 분명히 이 상품은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목적 자금을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상품인 것도 맞아요. 이 상품 이름이 종신보험이니까 고객님은 일단 재수가 없을 거예요. 알죠?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이 사망보험금이나 이 기분 나쁨을 잠깐만 참아주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이 상품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라고 들어가요. 자, 감사해요. 제 목소리를 저렇게 들으니까 참 놀랍네요. 자, 돈을 모으는 구간.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리를 제일 길게 보장해 주는 건 지금 3년이에요.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금융상품 중에 가장 납입기간이 길어요.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제일 짧은 놈이 5년이잖아요. 은행은 제일 긴 놈이 5년이 안 되는데 보험회사 제일 짧은 놈이 5년이에요. 그런데 이 상품에는 어떤 기능이 있대요? 대한민국에서 금리를 가장 오래 보증해주는 상품도 종신보험이에요. 가장 오래 보증해주는 상품도 보험이에요. 실제로 제가 하나생명 다닐 때 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01년에 가입된 베테랑 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내용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자, 가입 설계서에 그때 공시율 몇 프로 찍혀 있었을까요? 10.9%가 찍혀 있었어요. 그때 공시율이 그랬어요. 우리가 막 필승코리아 막 이래가지고 몰랐던 것뿐이지 그때 공시율이 10.9였어요. 그런데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이 상품의 최저 보증이율은 7%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지금 7% 판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4바퀴는 돌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 고객은 지금도 몇 프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7%를 받아요.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깨고 싶겠죠, 얘를. 깨우면 아마 돈 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복리 7%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10년마다 금액이 더블 된다는 얘기예요. 10년마다 금액이 더블이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걔 나이 20몇 살인데.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고객이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뭐라고 넣었을까요?
해지환급금을 확인해 봤는데 내가 받은 서류와 틀리다. 여기 10.9가 찍혀 있는데 이만큼이 아닌 것 같다. 그때 하나생명의 답은 뭘까요? 아, 고객님 그러셨네요. 불안전 판매가 된 것 같으니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릴까요? 그게 다예요. 어떡할 거예요? 설명이 잘못됐대요. 그런데 이 고객이 지금 받는 이자는 너무, 그럼 고객 그냥 끊어요. 아, 예,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나 보네요. 어떡할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잘못된 설명으로 잘못된 계약이 들어갔어요. 그럼 해줄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미 그 회사 입장, 하나생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이자를 받아가고 계시잖아요. 옳았구나 하고 그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릴까 이렇게 나와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돌려받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험은 금융상품 중에 납입기간도 가장 길지만 금리를 보증해주는 기간도 가장 긴 상품입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2.5%의 최저보증금리를 고객님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해줍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에겐 피보험자 변경 기능이 있잖아요. 자녀한테 넘겨요. 자녀한테 넘기면 이 자녀도 죽을 때까지 2.5% 최저보증이율 적용을 받아요. 사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가장 많은 컨셉은 이거예요. 자녀한테 넘겨주세요. 우리 아이가 살아갈 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자, 이름이 종신보험이어서 싫으시다고요? 종신보험은 고객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자금을 만들어드리는 상품이고요. 고객님 죽을 때까지 이자를 보증해줘야 되니까 이자를 보증해주는 기간도 가장 길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종신보험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옆에 연금상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최저보증이 0.1%예요. 금리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고객님이 보험을 택했을 때의 단점 이거죠. 저해제 상품이어서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 절대 10년 납을 넘기지 마세요. 우리 고객이 못 내요. 내가 20년 납을 세팅했다라는 거는 저축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능이 필요하거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20년 납 예를 들어서 자, 고객님이 길게 저축해야 될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모아봅시다. 10만 원씩 20년을 모아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2,400만 원이잖아요. 원금이. 고객님이 19년 11개월 30일째 해지했어요. 얼마죠? 1,200조요. 저해제 상품이잖아요. 50% 무조건 안 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아야 1,200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손해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님이 조금 짧게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가 사실 단기납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고객님이 보험을 택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 금융상품 중 가장 오랜 기간 이율을 보증해 줄 거고요. 이자소득,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건강보험료, 소득점수에도 영향을 안 미칩니다. 혹시나 질병재해로 큰일을 겪으신다면 회사가 대신 저축을 이혼 납입면제에 대한 얘기겠죠. 혹시나 사망하신다면 무조건 네가 모으려고 했던 돈보다 많이 줍니다가 종신보험이에요.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0만 원 7년 모으기로 했잖아요. 그럼 얼마 준댔어요? 1억을 준댔어요. 근데 중간에 사망했어요. 종신보험은 상품 특성상 무조건 내가 낸 돈보다 사망보험금이 커야 돼요. 안 그럼 가입이 안 돼요. 왜 종신보험은 90세가 가입이 안 될까? 이 사람이 죽으면 1억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는 보험료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뭐다?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 사망하신다면 무조건 네가 낸 돈보다 많이 나간다예요. 자, 이 혜택 다 드리고도 뭘 한대요? 은행 적금 예금보다 이자도 더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상품보다 종신보험이에요.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돈을 굴리는 시점에서 결정할 일. 자, 이제부터는 내가 단기납을 다 채웠어요.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장기 유지 보너스를 확인한다. 지금 단기납 종신 상품들은 대부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완납이 되면 완납 보너스가 1번으로 있고요. 2번은 10년 시점이 제일 많아요. 어떤 회사는 8년 시점에 만들어 놓고요. 어떤 회사는 10년 시점에 만들어 놔요. 장기 유지 보너스라는 걸 빵 때려서 특정 시점에 어거지로 환급률을 올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9년하고 10년 막 10몇 프로씩 차이 나잖아요. 환급률이. 10년 시점에 이자가 갑자기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장기 유지 보너스 그냥 주기로 했으니까 빵 때린 거예요. 그러면 10년 시점 장기 유지 보너스 금액을 확인한다. 가입서에서 이거 다 써 있어요. 사실. 뭐
회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틀려요. 뭐 KDB다 버팀목 자금, 뭐 ABL이다 뭐 장기 유지 보너스, 뭐 농협생명이다 뭐 디딤돌 자금 뭐 이렇게 나와요. 중도 인출을 해도 장기 유지 보너스가 적용.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돈을 쓰는 시점, 나중에 돈을 쓸 거예요. 자, 돈을 쓸 거면 첫 번째, 이 최저 보증 이율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무슨 얘기죠? 나 때까지 잘 썼으니까 우리 애도 이 이율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 피보험자 변경 기능이 있는지를 찾아보자. 왜? 이 돈은 분명히 내가 다 쓸 거예요. 왜? 내가 다 중도인출해서 빼쓰고 막 오만지거리 다 하고 애한테 넘길 거예요. 연금 전환 시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활용하는가? 그리고 KDB 상품 같은 경우는 변액연금 전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KDB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연금 상품 있잖아요. 그걸로 전환해주는 기능이에요. 세 번째, 중도 인출을 하기 위해서 특정 회사들은 적립 전환이라는 걸 하래요. 그러니까 내 종신보험을 어떻게 바꿔라? 저축형 보험으로 바꿔서 돈 빼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품은 가입하시면 안 돼요. 가입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축보험으로 전환하는 순간 내가 고객에게 이야기했던 최저 보증이율은 저 세상 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축보험 아까 내가 얘기했던 0.1%가 최저 보증 이율인 그 상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빼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 상품은 선택하시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자, 여윳돈이 생겼는데 시장 금리가 낮다.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납입 완료가 되고 나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추가 납입은 내가 납입 스타트하면서부터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면 추가 납입 수수료율이 좀만 빠진데 내가 한 2년 넣어놓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특정 회사를 뭐 까도 되겠죠. KDB 상품 괜찮아요. 왜? 요즘 종신보험들이 납입기간 중하고 납입기간 후하고 10년 전하고 10년 뒤하고 적용 이율이 틀린 상품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상품을 봤더니 10년 동안 적용하는 이율이 3.5%예요. 그럼 추가 납입하면은 추가 납입한 돈도 3.5로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중도 인출 추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언제든 뺄 수 있어요. 뒀다 그냥 빼면 되는데 추가 납 수수료가 붙다 보니까 바로 뺄 사람은 넣으면 안 돼요. 한 2년 묵혀놨다 빼겠다? 이런 경우에는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보험인인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비과세. 요것도 제가 자꾸 너무 우리 가족을 파는데 저희 셋째 고모부예요, 사실. 5억 원짜리 주택이 하나 있어요. 저기 어디지? 그 영등포구청 근처에 하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연금이 300만 원이 나와요. 이분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4,500원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득. 이 300만 원 가지고 510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재산. 5억짜리 집 갖고 있어야 785점 나오거든요. 내가 한 달에 연금 300만 원 받으면 510점이 잡혀요. 이 점수 합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매겨요. 그럼 이 소득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 소득이 없애야 이 점수가 낮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내 소득은 뭐래요? 여기 보니까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 그러면 연금이라고 하는 건 뭘로 인식할까요? 국세청과 건강보험료에서 종합소득세로 인식을 하죠. 내 소득을. 얘네는. 종합소득세 데이터 따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비과세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연금을 받았는데 애당초 얘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애당초 이건 내 소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고모부가 만약에 이게 사학연금이 아니라 선생님이 사학연금 나오고 있는 걸 거잖아요. 사학연금이 아니라 이거를 비과세로 연금을 타고 있었다. 이 소득 점수가 빵점이 돼요. 얘가 1000점 밑으로 떨어져요. 주택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제 사촌 동생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점수가 떨어져요. 얘가 빵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죠? 한 달에 30만 원을 안 내요. 그래서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30만 원 연금 더 받으려면 나는 한 달에 35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이 30만 원을 아낀 거잖아요. 비과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상품들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사실 상품들 관련해서는 세 가지 플로우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그냥 오리지널, 정통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들이에요. 그중에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봐둘 만한 녀석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희한한 종신보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정 기능을 갖고 있는 놈들이 나왔어요. 뭐 하면 돌려줄게, 뭐 하면 돌려줄게, 뭐 이런 상품들, 그 상품들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상속 목적의 종신보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본 거 ABL 드림 종신보험 2. 자, 이 상품을 정리하면 저는 이 한 줄로 정리해요. 나이가 많아도 감탄 상품이어도 무조건 10년 시점 124.8%.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한 60 몇 살 됐어요. 이분들 종신보험 가입자도 돌려보잖아요. 무조건 환급률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 가입해도 무조건 124.8을 찍어요. 이 상품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한 60대 분들 안 들고 싶대요. 환급률을 보고 싶어요. 그때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얘 그냥 60대 넘으시면 이제 언더라이팅 귀찮으니 그냥 간편 찍으세요. 괜찮아요. 간편도 어차피 124.8이 찍혀요. 자, 그래서 고객님 보시면 쭉 돼 있고요. ABL 드림 종신보험의 최소 가입 금액이 1000으로 내려갔어요.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제가 60세 남자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17만 9,200원. 20만 원 밑으로도 예전에 ABL이 단점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30만 원 밑으로 설계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10만 원대도 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딱 10만 원으로 맞춰라.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면. 근데 어지간한 40, 50대는 10만 원 언저리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냥 똑같이 60세인데 7년 냈더니 124.8. 이 상품의 제일 큰 특징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나이가 많아도 간편이어도 무조건 10년 시점에는 124.8을 찍는다. 그럼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상품일 거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품은 아까 제가 경험생명표 말씀드렸죠. 연금 전환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써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말이에요. 연금 전환 특약은 쭉 나와서 전환 시점의 기초서류 요것만 써 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40살인데 65살에 연금 전환해요. 25년이 흘렀죠. 25년 흐른 시점에 평균 수명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환 시점에 기초서류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그럼 그 사이에 경험생명표는 8번이 바뀌어 있어요. 한 번 바뀔 때마다 평균 연령이 한 1살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8살 올라가 있잖아요. 내 연금은 40% 이상 감소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써 있으면 문제가 돼요. 뒤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죠. 다만 연금 사망률의 개정에 따라 전환 전 가입 시점 연금 사망률에 대해 계산한 연금액이 가입했을 때 금액이 전환할 때보다 큰 경우에는 옛날 걸로 줄게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퍼펙트하게 써 있는 거냐면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무슨 또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서 평균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줄게. 대신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계속 늘잖아? 네가 가입했던 시점에 평균 수명 적용해서 줄게. 둘 중에 무조건 큰 거 줄게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따가 제가 몇 군데 보여드리면 진짜 치사하게 써 있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활자금 신청 기능을 통해서 완납하면 한 70% 정도 얘도 돈을 뺄 수 있어요. 돈을 빼도 장기유지 보너스가 똑같이 터져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피보험자 변경 기능을 활용해도 높은 이율을 제공해요. 2.5가 그대로 찍혀 있어요. 이 회사는 두 가지 빼고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첫 번째 카드납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전산이 좀 불편해요. 핸드폰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오리지널로 그 ABL 사이트 들어가 일단 접속할 때부터 답답스러워요. 답답스럽게 생겼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 7년 납으로 바꿨는데 그럼 주계약 가입금액 다시 바꾸세요. 이거 한 3번 해야 세팅이 돼요. 그거 빼고는 상품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회사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KDB 더블 찬스 종신보험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한 글자로 정리해라. 중도 인출 빼시겠다. 내가 7년 다 냈어요. 내가 원금 한 80% 빼고 싶어요. 그때 제일 좋은 상품 이 녀석이에요. 근데 사실 이 더블 찬스 종신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납입면제형, 비납입면제형.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이 회사의 단기납 종신 상품은 버팀목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왜 얘를 들고 나왔냐? 버팀목 프리미엄보다 얘가 해지원금이 더 높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꼭 비납입면제형으로 끊으셔야 돼요.
이 기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자가 제일 많은 거 중도인출 되는 거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건데 저거 세팅 안 하시고 납입면제형 세팅하셨다가 왜 환급률이 이거밖에 안 당연히 안 나와요. 그걸로 세팅하시면. 그래서 보면은 얘는 기존의 버팀목 프리미엄보다 해지 환급률이 높아요. 이 상품의 장점은 중도 인출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완납하면은 그 해에 한 80% 빼버릴 수 있어요. 와라라라 빼버려도 뭐가 터진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해지 환급표를 보면 요 버팀목 자금 비율 14.9% 있죠. 얘가 10년 시점에 터지는 장기유지 보너스 이름이에요. 자, 그럼 내가 뭐 납입 원금이 1억이라고 칠게요. 한 달에 얼마 대충 한 120 몇만 원 되겠죠. 1억을 냈어요. 1억을 내서 8천만 원 중도 인출했죠. 7년쯤에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나한테 남은 돈 얼마죠?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의 이 금액이 곱해져야 맞죠? 1억에 곱해요. 1,490만 원이 그대로 터져요. 그래서 돈 다 쓰고도 어마무시한 이율이 갑자기 튀어 올라요. 그래서 중도 인출을 빼도 장기유지 보너스가 내가 총 납입보험료에서 주는지 아니면은 치사하게 이렇게 써 있는 회사 있어요. 납입보험료 빼기 중도 인출금에 곱해서 줍니다. 라는 회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지 달고 있는 그 회사예요. 그 회사예요. 자, 보시면 이 얘기예요. 7년 시점에 8,300 냈잖아요. 8,400 냈잖아요. 여기서 한 80% 언저리까지 뺄 수 있어요. 한 78% 빠지나 봐요. 80%니까 6,400만 원 빼버릴 거예요. 뺐으면 2천만 원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보니까 한 1,500만 원 터졌죠. 이 1,500만 원이 그대로 터질 거라는 거예요. 돈을 뺐어도.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제가 PT를 해서 하나 팔았던 게 뭐냐면 7년 시점에 돈 빼고 자녀한테 증여하세요예요.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거 증여할 때 증여가액 얼마일까요? 6,400 뺐으니까. 2천만 원짜리예요. 자녀한테 넘겼죠. 계약자 수익자 다 변경해 줬어요. 이 장기유지 보너스 누구한테 터지죠? 자녀한테 터져요. 증여세 낼까요? 안 내요. 이미 넘어갔잖아요. 자녀한테 넘기는 돈 5천 딱 세팅해서 넘겼어요. 중도인출 계산해서. 그럼 정확하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10만 원에 세팅했어요. 왜 5,010만 원에 세팅했을까요? 나중에 말 안 나오게 신고하려고. 증여세 신고해서 5,010만 원이면 10만 원에 대한 증여세 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난 그럼 증여세 신고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력이 있잖아요. 우리 약간 코로나 필증 같은 거야. 나 이거 했다. 내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든지 날 건드리지 마라. 그러려고 그렇게 신고해버렸어요. 5,010만 원 해가지고 그냥 증여세 10만 원이시니까 딱 10% 나와요. 만 원 나오실 거거든요. 만 원 주고 던지세요. 그러면 그때 이 장기유지 보너스 터지는 돈이 3,600이었어요. 자녀한테 그냥 3,600만 원 더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시집장가 가는 애들이 있으면 1억 5천까지 땡길 수 있어요. 맞나요? 1억 5천까지 이 중도인출 다 빼고 남은 금액 이 2천만 원이 1억 5천이 되려면 총 납입보험료가 3억 넘어도 상관없어요. 7년 동안 3억 모으려면은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죠. 자, 세 번째. 요거는 저도 그러는데 저보다 화법이 더 좋으신, 저도 사실 요즘 되게 많이 배워요. 저희 안수영 팀장님이 그 말을 써놨더라고요. 3년간 바짝 모으실 분. 그때 쓰는 상품이에요. 자, 5년도 길다 하는 사람한테 들이미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100만 원이잖아요. 3년 동안은 100만 원 내요. 나머지 2년 동안은 20%만 내요. 19만 8천 원. 5년도 길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플랜이고요. 이 상품은 방금 앞에 보여드린 두 개와는 다르게 카드 납이 돼요. 적용되는 카드 농협, BC, 롯데, 현대. 근데 이 상품은 미리 팁을 드릴게요. 200만 원 이상 들지 마세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말씀드린 200만 원이 뭐냐면 이 총 납입보험료 있잖아요. 5년간 낸 보험료. 이게 1억 넘어가는 순간 문제 생겨요. 우리 비과세 요건 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균등한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할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험료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비과세가 안 돼? 되긴 돼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축성 보험인데 총 납입액이 1억을 넘지 않는 보험. 그러니까 혹시나 일시납 1억 갖고 있는 분은 이걸 들면 안 돼요. 일시납 한도 요즘 다 1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상품을 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평준보험료 납입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에 꼭 유의를 하셔라. 일시납 1억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된다? 200만 원 밑으로 가입시키면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2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 사실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정규래 팀장님이 저한테 한번 야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그 숫자가 기억 안 나서 230 몇만 원이었을 거예요. 진짜 딱 네트로 맞춰가지고 총 납입보험료 1억을 저한테 엑셀로 계산해서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좀 더 쉽게 설명드려요. 그냥 딱 200이라고 대충 보시면 맞아요. 자 보시면은 얘도 5년 시점에 중도 인출이 돼요. 납입 끝나면. 물론 94.9%밖에 안 터지고 얘도 장기 유지 보너스 10년 시점에 똑같이 터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세 회사의 상품의 공통점은 뭐냐? 납입이 끝나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돈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죠? 내가 돈을 찾았어도 처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장기 유지 보너스를 때려주는 회사예요. 자 보시면은 얘도 환급률 돼 있는데 농협생명의 장점은 사실 이 10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농협하고 동양하고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면 금리가 나쁘지 않아요. 푸본현대생명이고 거기도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는 아까 제가 이렇게 파시진 않으셨죠? 라고 물어볼 때 했잖아요. 딱 10년 시점이면 딱 나래비 세워가지고 팔면 20년 시점에 돈 쓸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곡이 돼요. 왜곡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찍어두시면 좋아요. 한 장 정리돼 있죠? 완납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 회사 ABI생명. 생활자금 형태로 인출하셔야 된다. 두 번째 KDB생명. 납입 완료 이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NH생명. 납입 완료 이후 중도 인출 가능하다. 납입 완료 이후 중도 인출을 해도 장기 유지 보너스를 그대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최초 총 납입 보험료 기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돈 뺐어도 원래 원금에 대해서 14.9%든 뭐 12%든 16%든 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카드 납입 가능한 회사 라이나생명, NH생명, 동양생명, 하나생명, 푸본생명 있는데 두 개가 빠진 이유는 철저하게 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못 팔았었어요. 제휴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푸본현대생명 코드가 나온다고 막 뜨더라고요. 그때 강의 자료 바꿀게요. 자, 보시면 카드 납의 경우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솔직히 저는 카드 설계사가 아니어서 어떤 카드가 좋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몰라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은 뭐 현대카드가 할인이 적립이 많이 되네. 저희 팀장님들도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냥 되는 카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거 농협은 NH카드가 돼 있어요. 제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어서 옛날에 포천 발령 났을 때 은행이 농협밖에 없어가지고 농협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보험료 한 달 결제가 되면은 그렇게 NH 포인트라는 게 쌓여요. 걔가 이제 달마다 그냥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료 한 달 결제되면은 한 6,000포인트 정도 쌓이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한 달에 14만 원 정도 빠지니까 6,000포인트 정도가 들어와요. 그럼 그거 5달 모으면 3만 원씩 계속 캐시백해요. 물론 6,000원을 캐시백해도 되는데 그래도 통장에 6,000원 들어오면 좀 슬퍼 보여서 3만 원 채워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어떤 카드들은 이건 저보다 저희 팀장님들이 사실 더 잘하세요. 저는 뭐 카드 쓰는 것만 써가지고 모르는데 어떤 카드는 요즘 보험료 내면 할인되는 카드도 있대요. 그럼 그거 쓰세요. 저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뭐 포인트 적립 어떤 게 더 높다 그거 쓰세요. 아니면 내가 뭐 핸드폰을 할인받느라 그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카드를 쓰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카드 납 가능한 회사는 어지간하면 활용하세요. 제가 봤을 땐 뭐 보험회사가 수수료 나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카드 납을 받으신 경우 뭐 시책비를 줄인다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카드 납 되는 회사는 활용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내가 카드를 받았을 때 이 카드의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잘 빠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카드 승인이 안 되기 시작해요. 고객한테 물어보면 10중 8구 뭐예요?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바심이 나니까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님 혹시 그 유효기간이 좀 더 여유 있는 카드는 없어요? 왜? 일단 13차를 넘겨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할 때 카드를 한 2, 3년 여유 있게 남은 걸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카드 승인이 안 됐지? 이 고민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전에서의 살짝 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최저 보증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다면 요거예요. 돈을 모았어요. 쓸 거예요. 열심히 써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나머지 작은 금액은 우리 자녀에게 넘겨버린다. 그래서 중도인출 시에도 장기유지 보너스가 되는 상품 고르면 좋고요. 완납 후 목적 자금을 최대한 빼요. 그리고 장기유지 보너스를 받고 피보험자 변경을 하든지. 근데 요거는 장기유지 보너스 터지기 전에 피보험자를 바꾸시면 안 돼요. 계약자는 5년, 7년 시점에 바꾸고 돈 빼고 바꾸고 10년 시점에 장기유지 보너스 터지고 이 뒤에 피보험자를 변경하셔야 돼요. 이 전에 변경하시면 장기유지 보너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 시점, 항상 피보험자를 넘기는 시점은 언제다? 내 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가장 큰 목적, 장기유지 보너스가 터지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자녀에게 전환해서 최저보증이율을 넘길 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완납시키는 기다리기 전에 계약자 수익자 변경, 7년 시점에 중도인출 빼서 넘기. 아까 그 플랜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증여의 기준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 빼기 중도인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넣어놓고 중도인출 최대한 빼요. 그럼 자녀한테 증여 가액을 낮출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자녀한테 집을 주고 싶은데 집에다 뭐 해놓은 거예요? 전세 막 3억짜리 집인데 전세 2억 9천짜리를 껴놓은 거예요. 그럼 나 얼마짜리 준 거예요? 1,000짜리 준 거예요. 1,000에 대해서만 증여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법인 플래너도 팔아요, 사실. 무슨 얘기죠? 법인 이름으로 들어놓고요. 중도인출을 싹 빼요. 그다음에 남은 거 대표이사님한테 상여 처리해요. 상여 처리하면 또 어떤 일이 터지죠? 대표이사님이 10년 시점에 장기유지 보너스를 몽땅 먹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배임이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원금이 됐죠. 1억 냈다고 칠게요. 1억을 냈는데 8천 찾아서 회사로 다시 들어갔죠. 2천만 원은 뭐 했어요? 사장님한테 보너스라고 였다 하고 줬죠. 1억의 자금을 손해본 게 없어요. 대신 우리 사장님은 뭐가 터져요? 넘어갔을 때 장기유지 보너스가 빵 하고 터져요. 이거 세금 안 내요. 자, 연금 목적으로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 전환하는 요청, 전환 당시 사업방법서를 적용합니다. 가입 나이 또한 전환 당시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최악의 약관이에요. 이거는 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 전환할 때 평균 수명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무슨 얘기? 네가 지금 가입할 때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주겠다라고 대놓고 써놓은 거예요. 연금 목적으로 가입할 거면 이런 회사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배지의 회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8년 시점에 깰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 회사는 8년 시점에 장기유지 보너스가 터져요. 그걸 제외하고는 글쎄요예요. 오래 냅두면 안 될 상품이에요. 걔는. 오래 냅두면 안 될 상품이에요. 자, 세 번째. 단기납은 아니지만 희한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대요. 첫 번째. 요즘 암종신류 상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암종신류. 요건 이제 하나생명의 암종신 상품인데요.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KDB 더블 찬스 종신보험 납입 면제형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상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무식한 상품이에요. 근데 얘는 단점이 10년 납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근데 쭉 살펴보면은 여기 이 암케어 특약이라는 녀석 넣으셔도 좋고 안 넣어도 좋거든요. 요걸 확인해 보세요. 납입 기간이 10년이면 납입 면제나 환급 특약은 대부분 어떻게 써 있냐면 납입 기간이랑 보험 기간이 같아요. 근데 얘는 납입 기간이 10년인데 보험 기간이 종신이죠. 무슨 얘기죠? 납입 다 끝나고 아무 때나 걸려도 네가 낸 보험료 싹 다 돌려줄게요 라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약보험료가 더럽게 비싸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대놓고. 암 보장 개시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납입 기간 중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 때나 걸려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이 무식한 점은 뭐냐면 얘를 안 넣어도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암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이 더블로 증가해요. 해지환급금은 한 1.5배로 증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거 걸릴 수 있어요 라는 확신을 가지신 분들한테 진짜 최고의 상품이에요. 아니면 집안이 내력이 다 암 찍혀 있다? 좋은 상품이에요. 물론 내 건강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기는 한데 같은 돈이라면 해지환급이 진짜로 확연하게 확 늘 거예요. 확 늘 거예요. 그래서 암 발병 시 사망보험금이 2배로 증가합니다. 해지환급금 덩달아 증가합니다. 대신 암케어 특약, 아까 요 특약을 가입하면은 해지환급이 한 8% 떨어져요. 내가 낸 돈까지 싹 돌려받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뒤에 더 좋은 상품이 있어요. 저는 이 회사를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 더블 찬스 종신 납입 면제형이에요. 이게 아까랑 다른 게 뭔지 볼게요. 일단 납입 면제 특약이나 환급 특약이라는 내용이 없죠. 그런데 보험료 환급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험료 납입 기간 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더블 찬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납입 면제형을 타세요. 환급률이 더 받게. 나이가 좀 어리다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환급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어린 애가 7살, 7년 이내에 암에 안 걸릴 것 같아서 슬픈 거예요. 얘는 7년 이내에 걸려야 좋은 거거든요. 5년, 7년 있는데 뭐 30살짜리가 37 안에 암에 걸리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슬픈 거지.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얘도 환급률 보니까 아까보다 한 1, 2% 빠져 있죠. 이건 나이가 어려서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나이가 좀 많으면 더 떨어져요. 그리고 이 더블 찬스 종신은 간편 상품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가입한 상품 이 녀석이에요. 왜? 저희 집안은 암 내력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푹 맞아 죽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푹 맞아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 푹 맞아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 이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세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희 집 밥은 절밥이었어요. 진짜.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셔서 가끔 이렇게 떠들고 나가서 혈압 재잖아요. 제 혈압이 제 키보다 높게 나와요. 너무 그렇게 슬프게 쳐다보. 저 H10, O10, 다 돼요. 다 돼요. 왜 혈압 쓰라고 안 하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난 그게 요즘. O10에 혈압 판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쟀는데 내 키보다 큰 거지.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저는 판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쟀는데 야 서장훈 되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 아까 제가 하나 암종신은 암에 걸리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가입한 이유는 딱 이거예요. 뇌경색. 이거에 걸려도 준다고 오케이 땡큐. 너 한번 죽어봐라 10년 납. 왜 10년 납일까요? 2배 붙이고 묶고 더블로 간 다음에 낸 보험료 싹 다 돌려받으라고 이것까지 집어넣었어요. 보험료 환급 특약. 최대한 보험료를 많이 내겠다. 왜? 나는 얘에 걸릴 자신이 있다. 나중에 제가 여기서 제 보장 분석 한번 까면은 진짜 놀라실 거예요. 제 뇌혈관 질환 자금 있잖아요. 뇌혈관. 뇌출혈 심근경색 말고 뇌혈관 얼마나 나올까요? 내일 제가 가서 MRA를 딱 찍었는데 뇌동맥류가 나왔어요. 얼마 나올까요, 저? 1억 2천만 원 나와요. 한도 열릴 때마다 다 집어넣었어요. 또 열어주면 또 낼 거예요. 왜? 전 이걸로 저희 집 대출을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뇌동맥류는 진단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MRA 차트랑 청구하잖아요. 대부분 병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추적 관찰합시다 하고 끝나요. 제발로 걸어 나올 거예요. MRA를 한번 찍으면 우리 집 대출이 사라져요. 이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회 될 때마다 하는데 자꾸 이놈의 보험회사들이 한도를 줄이고요. 한도를 막고요. 그래서 가끔 신상품 나올 때 타사 합산 한도 안 봅니다. 이럴 때 다 집어넣어요. 저 간병비 하루에 60만 원 나와요.
그것도 KDB 처음에 딱 나와서 타사 한도 안 봅니다. 낼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타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한도 열릴 때 잘 보세요. 한도는 보통 언제 열리죠? 월초에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초에 막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사실. 나 한 달 마감했으니까 이번 달은 쉬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노다지 밭들이 열릴 때예요. 자, 보시면 3대 질병에 대해서 납입 면제해주고요. 보험료 환급해주고 사망보험금 증가해. 어떻게? 이렇게 더블로. 3대 질병에 대해서 더블로 늘려버려요. 참 잘 만들어요. 저는 진짜로 가끔 ABL 지점장님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상품 잘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마케팅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런 걸 주었으면 나 진짜 열심히 팔 텐데. 근데 뭐 사람이 착해요.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되게 잘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보시면 얘가 5년 시점에 뇌경색 걸린 거예요. 사망보험금 더블로 뛰죠. 해지환급도 갑자기 확 늘어요. 10년 시점에 150%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10년 시점 됐다 나중에 되면 막 200%로도 늘고 막 그래요. 그럼 안 걸리고 쭉 가면 한 119% 정도 찍혀요. 7년 납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얘가 뇌경색이 들어있어서 이건 이제 제가 꽂혀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암에 꽂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 더블 찬스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 암종신을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진짜 뇌경색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집안은 정말 집안 내력이 전부 다 풉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그럼 집안이 풍인 사람들 일단 혈관 질환의 3대 위험이 뭐죠? 혈압, 당뇨, 고지혈. 3종 세트를 갖고 있다. 해볼 만해요. 왜? 간편도 있어요. 간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스텝,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종신보험 내용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둘 다 돈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돈을 줘요. 남한테 돈을 줘요. 상속은 죽어서 주는 건 상속이고요. 살아서 주는 건 우리가 증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시점에 똑같은 돈을 누군가에게 줄 거예요. 오늘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상속이 유리해요. 왜? 상속이 공제 항목이 더 많아요. 상속세랑 증여세는 세율을 같은 세율표를 써요. 상속 증여세율표 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은 뭐 몇 프로 똑같은 표를 써요. 최대 50%까지 때려요. 그냥 때리는데 자, 첫 번째 상속은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정해져 있음. 최근에 보험계에 놀라운 뉴스가 나왔죠. 이제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법적으로 이혼 안 해줘가지고 막 돈 갖고 튀고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해결될 방법들이 좀 열릴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상속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를 열심히 정말 친절하게 돌봐줬던 간병인이 내 상속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려면 양자로 들이셔야 돼요. 자, 상속세 항목이 증여세보다 많다. 그럼 증여는 뭐다? 우리 둘째 할머니는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SK 회장님 계시죠? 거기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법정 가시는 분. 이분 말고 또 다른 분이 또 계시잖아요. 최태원 회장님하고 이분은 사실혼 관계일까요? 누가 봐도 같이 살잖아요. 사실혼일까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최태원 아저씨가 법적으로 장가를 갈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 여자분은 시집을 갈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법적으로 장가를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죽는다? 못 받아요. 열심히 증여세 내고 증여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증여의 장점은 아무한테나 줄 수 있어요. 근데 공제 항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배우자 빼고는 딱히 깎아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없어요, 증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기억하는 거 이거잖아요. 직계비속. 우리 자녀들 성인 5천만 원, 타인 1,000만 원. 나머지는 다 세금. 그래서 동일 시점에서 상속 증여증 고려하면 당연히 상속이 유리한데 증여가 유리한 케이스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얘를 냅뒀을 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점이 이제 생긴 지 1년이 되니까 금딱지들이 이제 가끔 오기 시작해요. 13차원 시책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나 봐요. 금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금을 받자마자 뭐라죠? 한국금거래소를 뒤지더라고요. 이 팀장님이. 얼만가. 진짜 깜짝 놀라서 44만 원이던데요. 아 47만 원이요 또 이제? 갑자기 제가 집에 가서 뭘 했냐면은 제 임관 반지를 찾았어요. 그게 3.5돈이에요. 제가 그거 맞출 때 6만 8천 원에 맞췄거든요. 한 돈에. 아 제가 생각보다 연식이 좀 있어요. 제가 임관했을 때가 20년 전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18만 얼마 주고 맞춘 기억이 나요. 나는데 지금 그게 그러면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자산은 증여하시라고요. 냅뒀을 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미리 증여해 두시는 게 좋아요. 6만 원일 때 애한테 줬는데 아까 이 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2천만 원 줬는데 갑자기 그 뒤에 얘가 이게 얼마로 불어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벌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녀한테 미리 비상장 주식 증여해 놓고 얘가 상장되면 빵 터질 거야. 그래 너무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뭐 하죠? 상장시키기 전에 일감도 열심히 몰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회사의 매출이 오르고 상장했을 때 빵 튄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 몰라 하고 하면 되니까. 자, 앞으로도 고만고만할 재산이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제가 땅이 한 2,000평 정도 있는 부자예요. 어디 있냐면 전라북도 정읍시 산회면 산 어디였지?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요 중턱에 외할아버지가 선산으로 쓰시려고 사놓은 이게 있대요. 2,000평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이건 네가 가져라. 외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저한테 넘겨주시려고 시도를 하셨어요. 제가 안 받았어요. 제가 72만 원짜리를 받기 위해서 등기료 20만 원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72만 원이에요. 2,000평이.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미리 말씀드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냐? 할아버지가 선산 쓰려고 한 거였는데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삽으로 이렇게 딱 했더니 안 들어가더래요. 생돌이에요. 그럼 이게 좋아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굴삭기가 올라가야 돼요. 채석장을 쓰든가 뭔가 여기를 롯데월드로 만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내려면 뭘 해야 되죠? 이 아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쇼부를 봐서 이 아래를 사야 돼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할아버지가 행방불명되셨어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증여가액을 낮추고 싶대요. 이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끔 막 이제 WM 센터나 뭐 이런 데에서 막 되게 있어 보이게 떠드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부담부 증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있어 보이는 말로. 저는 되게 단순하고 무식한 걸 추구하거든요. 대출 끼고 사든지 전세 끼고 파세요 이 얘기예요. 전세를 왕창 껴서 넘기세요. 아니면 대출을 왕창 받아서 넘기세요. 왜? 그럼 5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4억 5천이에요. 이 가격 집값은 5천짜리예요. 5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전세를 낀 상태에서 증여가액은 집값 빼기 전세 보증금. 대출을 왕창 끼면 집 빼기 대출 원금. 이게 증여가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율 곱해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하기 전에 무조건 뭘 해라? 대출을 왕창 받든지 아니면은 전세를 진짜 비싸게 드리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세무서에 나 조사받고 싶어요라고 손 번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증여는 세금을 내니까 매매로 처리하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집을 팔아요. 팔 수 있죠. 아름답죠. 근데 어떻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정가대로 팔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증여를 했으니까 이렇게 안 해요. 싸게 팔아요. 아파트 싸게 팔면 혹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분여회에서 찔러요. 진짜 찔러요. 자, 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갑자기 어느 날 실거래가 3억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럼 이 KB 시세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 아파트 분양해서 그 집 찾아내요. 어떤 집이냐. 네가 우리 아파트 집값을 떨어뜨려 하고 뭐예요? 얘 바로 세무조사에 신고해요. 얘 분명히 이거 다운계약서 썼어요. 얘 혼내주세요 하고 찔러요. 이걸 누가 한다? 아파트 분양회가예요. 그래서 아파트 갖고는 절대 이런 장난질 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니면 제값 주고 파셔야 되는데 그렇게 파실 분 없잖아요, 사실. 왜? 제값 주고 팔려면 복비도 더 내야 되죠. 양도세 더 내야 되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슬퍼요. 이거 안 내서 그 윗분 아저씨들 문제들이 많이 생겨. 그분들은 그래도 땅을 팔았어. 아파트 이렇게 팔면 바로 찔려요. 두 번째, 전세를 끼라고 했더니 증여할 자녀를 거기 전세로 딱 넣어놨어요. 나 잡아가란 얘기예요. 세 번째,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제가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부러 저는 5,010만 원 남기고 빼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우리 확정일자 같은 개념이에요. 증여세 신고도. 신고가 되면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법치들은 일사부재래. 한번 신고가 됐잖아요. 이 뒤에 얼마가 터지든 신경 안 써요. 이때 네가 제대로 신고를 했니? 돈을 냈니만 따지는데 아무래도 돈 낸 게 좀 더 깔끔해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에이 증여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어지간하면 하세요. 어지간하면 하셔야 증여 시점을 확정할 수 있어요. 이 증여 시점을 확정받는 게 왜 중요하냐? 증여라고 하는 녀석은 10년에 한 번씩 터진다 해요. 한 번 증여하면 그 뒤에 10년 뒤에 증여할 수 있잖아요. 이 10년 시점을 확정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후에 하면은 뭐 옛날부터 네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 시점을 딱 확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증여했네요. 그럼 다음에 2034년 11월 12일에 증여하시면 되겠어요. 이 날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신보험의 상속세 없애는 법. 이거는 사실 우리 등록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 한 번씩 풀어보셨잖아요. 자, 돈 낸 사람하고 받아갈 사람하고 똑같으면 세금은 없다. 그럼 한 가지 고민만 하면 돼요. 얘가 돈이 있냐? 그 고민이잖아요, 사실. 얘가 돈이 있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이재용 씨 따님, 이재용 회장님 따님 인플루언서잖아요. 베르사체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닌 뭐 장례식장에 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그분이 베르사체 드레스 샀다고 세무조사 할 사람이 있을까요?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까요? 왜 없어요? 고등학생이에요. 너 돈이 어디 있어서 베르사체 옷을 샀니라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재용 씨 따님은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소득이 있어요. 배당소득. 1살짜리 애가 배당소득 받아도 문제가 안 돼요. 아빠가 증여해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나왔어요. 합법적으로 세금 냈어요. 지 돈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죠? 아빠 종신보험 들겠죠. 실제로 이래요. 그 한미약품에 있으신 분들, 그 손자분들 3라인 있거든요. 10살 이제 좀 넘었어요. 대한민국 10대 부자 순위 10위 안에 항상 3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 친구들은 뭘 하느냐? 배당소득을 매년 받아요.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왜? 소득 증빙이 돼요. 소득 증빙이 되잖아요. 얘가 돈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지, 돈을 벌 수 있는 애냐, 돈이 있어도 되는 애냐를 물어보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약자, 돈 낼 사람이랑 돈 받을 사람은 똑같은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 돈 낼 사람이 진짜 얘가 돈이 있어도 되는 애냐? 라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법인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자녀한테 일부 주세요, 주식. 어차피 팔지도 못할 주식이잖아요. 배당 떠세요. 떨어서 그 돈 가지고 뭘 보험료 내세요. 그럼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 그냥 이 플로우만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얘가 돈 벌어도 돼. 얘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줄까만 고민하면 돼요. 얘한테 합법적으로 어떻게 돈을 넘길까? 증여를 넘겨볼까? 아니면 얘한테 주식 준 다음에 배당을 떨어볼까? 아니면 얘 이름으로 뭐 땅을 해가지고 뭐 월세를 받아볼까? 등등등등등 얘가 소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인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뭘까요? 저보다 더 훌륭한 답들을 저희 팀장님들이
내실 수 있어요. 이 고민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별의별 방법들이 다 떠올라요. 별의별 방법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도 인출을 활용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중도 인출을 활용하시면 일단 내 증여 가액이 낮아지잖아요. 자녀한테 넘길 때도 훨씬 유리해요. 그럼 자녀는 뭘 할 거예요? 이걸로 장기 유지 보너스를 받을 거예요.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발생하진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자, 보험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할 땐 딱 하나예요. 해약할 때. 여러분들 암보험금 받아보신 분 혹시 세금 띄고 주나요?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안 해요. 사망보험금 마찬가지 안 해요. 보험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할 땐 딱 한 가지예요. 해약할 때. 중도 인출이요. 아직 해약이 안 됐잖아요. 얘가 이득 받는지 손해 받는지 아직 계산이 안 떨어진 거예요. 세금 계산 안 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계속 넣었다 뺐다 자녀한테 넘겼다 계속 그냥 갖고 가면은 죽을 때까지 세금 못 낼 거예요. 못 낼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세금 계산을 할 때는 딱 언제다? 해약할 때. 보험금 탔다고 세금 떼는 적 없다. 죽었다고 세금 떼는 적 없다. 온리 해약이에요. 중도 인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 이자 인식 시기는 해약 시, 만기 보험금 수령 시기가 있네요. 옛날 저축보험들. 그렇게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속설계 시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이 내용도 이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잘 써먹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 빚이 많이 깔려 있어요. 빚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가 예를 들어 그리고 가끔 법인 대표님들인데 진짜 막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한 주에 54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비상장 법인이잖아요. 자랑 아니에요.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50만 원인데 뭐 만 주다 그러면 50억이잖아요. 50억 원어치 쓰레기를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왜? 안 팔 거잖아요. 안 팔려요. 나중에 상속세 낼 때 담보로도 못 맡겨요. 근데 50억 상속 받았다 그러면 떨어져요. 상속세 25억 내라고 나올 거예요. 미쳐버려요.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는 상속 포기해요 그냥. 이 정도 터졌다 그러면 야 우리 아빠가 10억짜리 마포 레미안을 갖고 있는데 봤더니 야 무슨 법인 주식이 50억이야? 상속세 25억 내래. 야 나 10억짜리 아파트 못 받아. 그럼 자녀에게 뭘 물려줄 수 있느냐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사망보험금. 이 사망보험금은 아버지가 뭐 빚이 엄청나게 많아도 뭘 해도 못 건드린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쉽게 얘기하면 안 뒤집어진다. 이거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갈 일 없잖아요. 이거 뒤집으려면 헌법재판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 없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해서 상속 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상속세는 내셔야 돼요. 이 상속세 안 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큰일 나요. 상속세는 내요. 세금은 내는데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안 받을래 해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한 1, 2억 있다. 3억 있다. 이 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증여설계 시 꼭 해야 될 것.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증여 가액으로 평가한다. 돈 주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래라? 증여가액을 낮춰라. 돈 주기 전에 집 주기 전에 대출 끼시고요. 집 주기 전에 전세 끼시고요. 자녀한테 보험 넘기기 전에 뭐 해라? 중도 인출. 됐죠? 됐죠? 네. 자, 상속 목적의 중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100분째 쉬시지도 않고 저는 진짜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막 감동에 바쳐요. 왜?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 중에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덥겠지만 저도 여기 조명에 막 죽겠거든요. 자, 보시면 상속목의 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죠? 기본적으로 내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돼요. 땡. 끝. 그럼 내가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납기 길수록 좋겠죠. 왜? 그 전에 죽으면 되니까. 납입한 총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가장 큰 상품을 선택한다. 내가 500만 원 냈는데 2천만 원 줘요. 좋은 보험이에요. 상속 목적에서는. 이게 최고예요. 그죠?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자, 고령자의 경우 납입기간이 가장 길게 세팅되는 상품을 선택한다. 이거는 이제 상조 목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플랜 중 하나가 사망보험금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의 사망보험금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요즘 저도 뭐 그렇게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는데 요즘 제 주변 일들은 당분간은 이럴 것 같아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조사는 당분간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뭐 굳이 지금 결혼하고 싶은 놈이 있겠어요? 라는 생각과 요즘 또 돌잔치를 하기에는 애들이 이제 다 조금씩 커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애가 제일 큰 편이니까 누구 하나 아직 결혼한다고 들이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연락이 오면 다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해요. 그럼 저도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익숙했던 우리 뭐 고모부님이나 할머님이나 이제 떠나보내야 될 때들이 돼요. 장례식장 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싸워요. 왜 싸우나 봤더니 들어온 돈 봉투를 가지고 누가 많이 들어왔네 가지고 싸워요. 저는 중간에서 아직까지 제가 필드를 뛸 나이니까 그런 행사 가면 제가 일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형제잖아요. 형제끼리 싸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형제끼리 싸우진 않아요. 형제의 부인들끼리 싸워요. 왜? 비슷비슷하게 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엄청나게 잘 살고 한 명이 이러면은 한쪽에서 축의금이 아니고 부의금이 와장창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갚아야 될 돈인데 라는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 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제가 최근에 5번 장례식장 가서 3번을 봤어요. 그럼 제 합리적인 대안은 뭐냐? 그냥 형제끼리 2만 원씩 내세요. 평소에. 장례비 한 1,000만 원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봉투 들어오는 거 그냥 자기가 갖고 가세요. 싸움도 안 나고 모두가 행복해져요. 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를 그 3일에 그 잠깐의 그 봉투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 보기 쪽팔리게 그짓거리라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람상조 컨셉이에요. 왜? 상조는 내가 35,000원씩 140회를 내기로 했어요. 70번 내고 죽었어요. 나머지 70번을 다 내줘야 이분들이 검은 옷 입고 출동을 해요. 보험은 내가 20년을 내기로 했어요. 10년 내다 죽었어요. 나머지 10년치 보험료 내라고 얘기하나요? 안 해요. 훨씬 적게 내는데 1,000만 원 줘요. 이걸로 뭘 하면 되죠? 요즘 병원에 가시면 결제판을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2명 있어요. 1번이 매점 아저씨, 2번 상조 아저씨예요. 결제판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2사람밖에 없어요. 현장 가입하세요. 10% 할인 혜택도 줘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자기네 상조를 써야만 장례식장을 주는 병원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특히 대학병원들 가면 보람상조 보시기 힘들 거예요. 여기 장례식장 쓰라면 자기네 상조 쓰라 그래요. 딱 하나 허용되는 게 뭐죠? 대기업에서 사람 보내주는 거 이것만 받아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신보험을 운전자 보험처럼 어떻게? 첫 번째 얘기를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두 번째 금액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종신보험 100만 원짜리 하면 100만 원짜리 하면 좋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운전자 보험을 왜 하세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인데 운전자 보험 100만 원 나오는 경우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아직은 못 봤어요. 뭐 적립보험료 98만 원 깔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그렇게 설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그러면 어떤 것들이든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습관처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그럼 상속 목적의 종신보험 상품 추천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얘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설계해 보셔야 될 상품이에요. 미래에셋 헤리티지. 이 녀석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낸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제일 큰 상품이에요. 물론 해지환급률 기대하지 마세요. 얘는 진짜로 죽을 각오로 드는 상품이에요.
중간에 내가 뭘 돌려받겠다, 완납을 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적게 가입해서 죽는 거예요. 상조 목적으로 팔 때 최고의 상품이에요. 왜? 어차피 1,000만 원을 내가 이걸 뭐가 1,000만 원 찾아갈 생각이 없잖아요. 모여봐야 20년 내야 480만 원, 뭐 700만 원 내요. 이거 찾아서 무슨 부귀영화, 무슨 큰 이자가 붙겠다고. 나 죽을 때 이거 장례비로 쓰자. 딱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것 때문에 얘가 사실 이 신한라이프 든든한 실속 종신이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사망보험이 더 많아요. 많은데 얘는 가입 금액이 제가 또 비속어를 또 써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장례비 목적으로 쓰자니 3,000만 원 이상 가입하라 그래요. 상속 목적으로 크게 가입하자 그랬더니 9,700만 원이 최고 가입액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쓰라는 거지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예 그냥 1,000만 원짜리로 가갖고 그냥 뭐 이거 장례비로 쓰시죠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고액 자산가시잖아요. 이거 갖고 되게 있어요. 그분들을 상대할 거면 내가 9,700만 원 상속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싼데 손이 잘 안 가요. 이 고객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 번째, 삼성생명 더 착한 종신보험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저 녀석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을 거예요. 미래에셋 헤리티지를 설계했는데 20년 납이 안 돼요. 해보세요. 70 몇 살까지는 20년 납이 돼요. 그냥 그 용도가 다예요. 그게 다예요. 교보생명 상속 든든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10억 이상 가입하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 고액 자산가다. 상속 자금을 10억 이상, 이건 터지면 무조건 고액권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다라면 추천드릴 만한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 뭐 1,000짜리든 1, 2억짜리든 쓸만해요. 근데 얘의 장점은 이제 뭐 초과 편형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단점이 장례비 목적으로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 중에 70세 미만이 잘 없어요. 고객이. 그래서 20년 납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럴 때 쓰는 게 얘다. 그래서 고객이 60대 초반인데 아유 그래 나 죽으면,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장례 치르고 오신 분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싸우는 걸 봤거나 싸웠거나 하는 분들이 되게 그냥 그래 우리 아니면 남의 집 가서 싸우는 거 본 분들이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분들 나이대가 이제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되게 추천해 드릴 만한 상품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걱정돼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그래 내 손님 육개장 값은 내가 내고 갈란다 이러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이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받으시면 되고요.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의 가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돈이 딱 그렇게 나와요. 1,000만 원이 있으면은 실제로 제가 요즘 장례 치르고 다니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잖아요. 상조 부르는 데 한 380만 원 정도 들어요.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쓰는 게 좀 더 싸요. 할인을 해주니까 350에서 380 들고요. 장례식장 이용비가 한 250만 원 정도? 3일장 치렀을 때 특실 기준, 큰 거 기준 한 2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그거 두 개 합치면 벌써 600이잖아요. 나머지 400만 원은 뭘까요? 홍어회 값, 육개장 값, 된장국 값, 뭐 그릇 값, 수저 값, 행주 값, 물티슈 값. 거기에 한 300만 원 써요. 왜?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최소로 주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 박스씩은 시키셔야 돼요. 막 이래요. 그럼 그게 한 돈 100만 원 나가요. 그럼 손님이 좀 우리 가족이랑 보면 좀 더 있다 하면 한 300 나갈 거예요. 거기에 나머지 100만 원은 뭘까요? 화장 비용. 그럼 딱 1,000이에요. 딱 1,000이에요. 내가 준비해놓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더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전에 자기 자리도 다 마련해 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요즘 납골당도 미리 사놓고 아니면 묘자리도 미리 사놓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내가 어디 묻힐 자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우리 애들이 안 싸울 수 있는 금액이 딱 1,00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상조 해결될 거고요. 장례식 장비 해결될 거고요. 육개장값, 떡값, 호거회값 해결될 거고요. 화장비까지 끝나요. 아, 왜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나요? 아, 근데 그 현실이에요. 장례 치러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가끔 거기서 돈 계산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금액 딱 나올 거예요. 1,000. 그래서 준비해 두셔라라고 설파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자, 어느덧 2시간이 끝났고요. 제가 여기다 핸드폰 번호를 안 써놨었네요. 그 강의안 보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올려도 되나요? 이거 어떻게 올려요? 아, 이거 리모컨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빔 프로젝트인데? 죄송해요. 제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 적어 드릴 거고요. 혹시나 오늘 제가 혹시 궁금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즉석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요. 네. 네네. 혹시 이 강의안 좀 갖고 싶어요? 아, 갖고 싶어요? 얼마 줄까? 네? 뭐 이렇게 하면 공짜로 줄 것 같죠? 여러분 그 후기만 써주세요. 후기 쓰시면 후기 쓰시고 전화번호는 좀 적어요. 조장님. 네. 후기 쓰시고 지사장님한테 직접 썼다고 하시면 강의안 드릴게요. 네. 강의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 강의가 보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도 있긴 한데 거의 했던 최저 보증이율은 저 세상 가요. 적으로 제가 다 해보시고 나이대로도 해보고 다 정말 디테일하게 그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중도 인출이요. 아직